예,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발암물질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은 되게 좀 예민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발암물질, 발암성을 갖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많고요. 다만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될 게 어떤 게 발암물질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한테 위험하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무조건 우리 위해성이라고 하는데요. 위해, 얼마나 해를 끼치느냐. 위해성이라는 건 무조건 노출 횟수와 노출량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암만 위험한 것도 노출량이 적으면 걱정하셔도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거꾸로 위험한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그걸 너무 우리가 많이 접하게 돼서 노출량이 많아지게 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발암성 있는 것들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주의사항만 잘 지키시면 사실은 또 거꾸로 얘기하면 위험할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험성 갖고 있지만 조심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막 이런 기초교육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스레인지 킬 때만 해도 뜨거운 거 가까이 가면 화상 입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런 말 듣잖아요. 그러니까 주의사항만 잘 지키면 위험할 게 없는 거죠.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발암물질 관련 물건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대표적일까요? 일단 국제암연구소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화학물질이 있는데 바로 포름알데히드입니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몸에 안 좋다더라. 포름알데히드 1군 발암물질. 왜 1군이냐면 사람한테 암을 일으킨 게 명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약간 그런 건데요. 그럼 우리가 이 1군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에 언제 노출되는지를 알아보면 되는 거겠죠. 바로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바로 멜라민 플라스틱입니다. 멜라민 플라스틱 식기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식기류 많이 쓰는 건데 멜라민 플라스틱 하면 다 느낌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쉬운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짬뽕 그릇, 우동 그릇, 중국 음식점 가면 이제 짬뽕 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동 그릇 이런데 분식집 하면 있는 거 그런 게 거의 대부분 플라스틱 그릇 있잖아요. 그게 바로 멜라민 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정말 좋아요. 왜 좋냐면 너무 가벼워요. 그리고 너무 단단해요. 암만 집어던져도 안 깨집니다. 너무 좋죠. 유리는요 늘 불안불안하잖아요. 언제 금 갈지도 모르고 언제 깨질지도 모르고 좀 불안한 것도 있고 그죠? 유관상으로도 이제 스테인레스도 유관상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아무튼 널리 쓰이는 게 바로 이제 멜라민 플라스틱입니다. 멜라민 플라스틱이 뭐냐면요. 어떻게 만드냐면 저희 같은 화학하는 사람들이 포름알데히드라고 하는 그 아까 1군 발암물질과 멜라민이라는 화학물질을 화학 반응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탄생시킨 플라스틱이 바로 멜라민 수지 또는 멜라민 플라스틱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그릇으로 많이 쓰입니다. 참고로 이게 식기류로 많이 쓰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포름알데히드로 사용해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반응 안 하고 잔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거를 담았을 때 이게 좀 용출될 가능성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뜨거운 거 닿았을 때 용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사실 그 양은 그렇게까지 평소에 걱정하실 정도는 아닌데 문제는 이게 오래 사용하다 보면 흠집이 많이 생기잖아요. 흠집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실제 그릇 한번 보세요. 보시면 중국집 가서 한번 그릇 안에 보시면 흠집들이 많이 생겨 있단 말이에요. 그럼 피디님 흠집이 많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표면적이 늘어났다는 얘기겠죠. 표면적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표면적이 늘어난 상태에서 뜨거운 걸 닿게 되면 원래는 표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나온 양이 얼마 안 되지만 흠집이 많이 생기면 표면적이 엄청 늘어나니까 용출될 수 있는 양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또는 멜라민 성분들이 용출될 수 있고 몸에 해롭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구독자님들께서 이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해서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고요. 식약처 권고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식약처 권고사항입니다. 식약처에서도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근데 이게 대중적으로 안 알려져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어도 집에서만큼은 멜라민 이 플라스틱을 많이 갖고 계신 집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오래 쓸 수 있어요. 참고로. 이게 되게 내구성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내가 이걸 정말 20-30년 쓰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눈에 띄게 흠집이 너무 많아졌다 판단이 되시면 그건 좀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교체하시는 게 좋고요. 또 더 좋은 팁을 말씀드리면 그런 멜라민 플라스틱을 버려라 이 뜻이 아니고요. 창고를 올려놓고야 일반적인 음식 올려놓았을 때 괜찮아요. 제가 화학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데 괜찮습니다. 근데 팔팔 끓는 거 뜨거운 거 거기다 담는 거는 좀 지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괜히 쓸데없이 우리가 포름알데히드 노출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 공고사항이기도 하니까 이런 멜라민 플라스틱은 주기적으로 교체해서 쓰자 이렇게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포름알데히드 노출되는 첫 번째 경로가 바로 그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두 번째 뭐냐면 두 번째는 되게 재밌는 좀 현상 재밌으면서도 약간 슬픈 일인데 예전에 어떤 한 방송국 PD분이 어떤 실험을 했었냐면 다른 걸 하려고 했던 건데 일반 우리 그냥 침실 있잖아요. 집집마다 또 나름 오래된 집이었어요. 오래된 집인데 거기다가 그냥 포름알데히드 분석기를 올려놓은 거예요. 시간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봤는데 원래 다른 거 보려다가 이제 본 건데 시간에 따라서 미세하지만 포름알데히드 수치가 조금씩 높아지는 거예요. 실내 공기 중에서 충격적이지 않나요?
높아졌잖아요. 조금씩 높아져서 그냥 집안에서 올려놓고 찍은 거예요, 그냥. 근데 서서히, 물론 미량이긴 했습니다만 조금씩 시간에 따라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이게 왜 과학적으로 가능하냐면요. 가능합니다. 실제 여러분들은 새집 증후군이라는 얘기를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새집 증후군을 피디님 들어보셨습니까? 보통 새집 들어가면 일단 페인트 다 새로 칠해져 있죠. 다 벽지도 새로 발라져 있죠. 다 가구도 새 가구죠. 이러다 보면 일단 페인트 성분에서도 나오고요. 이런 가구 같은데 이런 접착제 성분에도 나오고요. 그럼 서서히 빠져나와요. 포르말데히드나 뭐 벤진이라든지 뭐 톨루엔이라든지 휘발성 유기화물들이 서서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걸 당연히 거기 생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들이마시죠. 들이마시니까 별의별 일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 숨 차는 건 기본이고, 뭐 그게 또 발암물질이기도 하고요. 예.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그 새집증후군이라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의 현상, 새집증후군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참고로 제 개인 에피소드를 한 말씀드리면 예전에 제가 상명대학교 교수인데 건물 새로 한번 줬었거든요. 당연히 제 개인 오피스도 이때 딱 마련해 줬었는데 당연히 페인트 다 새로 바르고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잖아요. 머물고 이제 강의하러 가는데 강의실 가서 강의하는데 제가 숨이 차가지고 저도 모르게 주저앉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현상을 저도 겪었던 적이 있었을 정도. 휘발성 유기화물들 많이 들이마시면 안 좋거든요. 포르말데히드가 대표적인 휘발성 유기화물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건 새집인 거고 우리 일반 집, 오래된 집, 그러니까 인테리어 한 지 한참 됐어. 몇 년 됐고 뭐 2, 3년 지났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서서히 지금도 이런 접착제나 이런 수많은 또 페인트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좀씩 빠져나오는 게 좀 있어요. 잔ля하고 있던 게 서서히 빠져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아까 말씀드린 실험 결과 일반 그냥 실내에서 그냥 그냥 공기질 측정했더니 서서히 좀 그러니까 포르말데히드 수치가 조금씩 높아지더라. 이런 게 관찰이 됐던 거죠. 그 결론은 뭐냐면 근데 우리가 집에서 안 살 수 없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아주 단순히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실내 공기질은 시간이 지나면 나빠진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조건 나빠집니다. 그냥 요리를 안 해도 서서히 뭐가 빠져나오는 게 있어서 휘발성 유기화물들이 빠져나오는 게 있어서 서서히 공기질은 조금씩 나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게다가 요리까지 하게 되면 더더욱 당연히 공기중의 질은 좀 나빠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기, 여기서 환기라고 하는 거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꼭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질문 주시는 게 아니 밖에 미세먼지가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환기를 하냐 이렇게 질문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하십시오라고 전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한 번은 두 군데를 여셔서 환기를 쫙 한 군데만 열면 소용없어요. 두 군데 반드시 열어야지만 공기 흐름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환기가 실제 잘 되고 실제 실험 결과입니다. 환기가 잘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럼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럼 다시 공기청정기를 틀은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하루에 한 번 그러니까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은 꼭 환기시켜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포르말데히드 1군 발암물질 하니까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용실, 우리 PD님 미용실 가시죠? 미용실 가시죠? 안 가시는 분 없잖아요. 스스로 머리 자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PD님 한 달에 몇 번 가세요, 미용실? 보통 한 번 가지 않습니까? 많이 가야 한 번일 텐데 정말 많이 가는 분이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용실 공기가 참 안 좋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종사자분들이 좀 걱정돼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혹시 이 구독자님들 중에서 혹시 주변 분들, 뭐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미용실 종사하시는 분들은 좀 한테 이 사실을 좀 알려주실 필요가 있는데 미용실 공기가 참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면 여기 미용실 들어가면 특유의 그 쾌쾌한 냄새 나잖아요, 그죠? 다 맡아보셨을 텐데 거기에 상당수가 포르말데히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머리를 자르러도 가지만 왜 가죠 우리가? 염색 파마하려고도 가잖아요, 그죠? 염색 파마에게는 어쩔 수 없이 이 포르말데히드 성분이 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 대기업 제품이냐 중소기업 제품의 차이가 아니라 이 어쩔 수 없는 이런 화학 특성 때문에 포르말데히드를 넣는 경우가 참 많아요.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염색 파마 머리에 바르면 뭐가 중요할까요? 바르자마자 뚝뚝 떨어지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머리카락에 당연히 잘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접착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접착력 늘리기 위한 성분으로서 포르말데히드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르다 보니까 근데 시간 지나면 이 반응하고 남아있는 것들이 이제 막 휘발돼 날아가요. 날아가게 되니까 그런 미용실의 특유한 퀴퀴한 냄새를 유발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실제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어떤 이제 연구진이 그냥 무작위로 미용실 찾아가서 공기질을 측정한 거예요. 측정했더니 어떤 데는 뭐 기준치의 20배 이상 유해 물질들이 찍히는. 사실 우리야 근데 뭐 미용실 가봤자 뭐 한 달에 한 번 가봤자 뭐 30분. 물론 염색 파마할 때 한 2시간 정도 있을 텐데 보통 30분 있거든요. 우리야 그렇다 쳐도 거기에 종사자분들은 하루에 8시간씩 계속 그런 데 노출되니까 그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공기질을 절대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 게요. 가슴 아픈 소식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급식 종사자분들, 우리나라 초중고 급식 종사자분들 폐 검사를 한번 했었거든요. 했더니 무려 30% 이상이 10명 중에 3분은 다 폐 이상 소변을 봤습니다. 왜냐면 요리하다 보면 그런 유증기뿐만 아니라 유해한 화학물질이 공기중에 많이 떠돌아다니거든요.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들이마셨더니 폐가 이상 소변을 받으셨잖아요. 그 엄청난 충격적인 결과였거든요. 마찬가지로 미용실에서 하루 종일 그런 오랫동안 종사하신 분들 보면 건강상에 어떤 해를 끼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참고로 임산부분들, 단언하건대 임산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좀 임신 중에는 가능한
가는 횟수를 좀 줄이시는 걸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괜히 유해한 화학물질을 임신 중에 들이마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발암물질 포르말데히드, 1군 발암물질 포르말데히드 노출될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만 조심하셔도 1군 발암물질 포르말데히드 노출될 가능성을 확 줄일 수 있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암물질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 해로워요, 몸에. 암을 유발해야지만 위험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시신경에 치명적인 건데도 아직도 널리 쓰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게 뭘 것 같으세요, 피디님? 시신경이 치명적이에요. 얼마나 치명적이냐면 소주잔에 제가 그걸 따라서 소주잔에 한 4분의 1, 5분의 1만 채워서 제가 원샷을 하잖아요. 그거를 원샷을 하면 5분에서 30분 사이 안에 실명합니다. 제가 실명합니다. 실명. 예, 그 정도로 어떤 거의 독극물 수준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 그게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불법도 아니고. 일단 2018년 전까지 어디에 많이 썼었냐면 자동차 워셔액에 썼었어요. 자동차 워셔액. 자동차 하면 탁 누르면 쫙 이렇게 뭐가 워셔액이 뿌려지잖아요, 유리창에. 그죠? 그럼 그게 우리 차 안에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사실은 그 안에 그 공기 주입구로 사실은 들어와요. 실제 그 실험 결과도 있는데 시속 한 40km 이상으로 달리면서 워셔액을 뿌렸더니 분사했더니 실제로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공기 주입구 쪽으로 휘발해서 들어오는 게 실제 실험 결과까지 있습니다. 아니 다들 왜 내부 순환 모드 누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부 순환 모드 눌러도 들어옵니다. 시속 40km 이상으로 달리면 들어옵니다. 왜냐면 공기가 살짝 들어와야 돼. 안 그러면 운전자도 위험합니다. 원래 여러분 내부 순환 모드 누르면 공기가 아예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러면 여러분 운전하면서 여러분 졸려서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산소가 유입이 돼야 됩니다. 공기가.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이제 메탄올도 증기로 들어온 게요. 이게 참고로 메탄올인데 메탄올 증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걸 다 들이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7ml 정도만 마셔도 실명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증기로 들이마셔도 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실제로 그거 들이마시면 눈도 침침해지고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게 유럽에서는 진짜 금지됐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2018년 전까지 썼었습니다. 다행히 여러 전문가분들이 그걸 지적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이제 메탄올이 아니라 에탄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는 없어진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시신경에 치명적이라고 금지시켰던 이 메탄올이 어디 쓰이고 있냐면 바로 고체 연료입니다. 고체 연료 아십니까, 우리 PD님? 고체 연료 그 하얀색 막 해가지고 우리 전고집 가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밥 먹을 때 뭐 일본식 선수집 같은 데 가도 거기다가 이 조그만 고체에다 불을 딱 붙이면 거기다 안주 올려놓으면 계속 열이 가해지니까 괜히 뜨겁잖아요. 계속 뜨거운 상태에서 우리가 안주를 즐길 수도 있고 음식을 즐길 수 있으니까 지금도 전골집이나 이런 일본식 선술집에서 굉장히 많이 쓰죠. 또 캠핑 연료도 많이 쓰죠. 근데 캠핑 연료가 이제 밖에서 쓰기가 그나마 괜찮은데 실내에서 이거 쓰는 게 문제예요. 지금도 전골집이나 뭐 이런 아까 일본식 선술집 이런 데 쓰는데 이걸 딱 태우잖아요. 그게 아까 액체 상태지만 다른 거랑 섞어서 이제 고형화를 만들어 놓고 딱 불을 붙이다 보면 이게 타기 전에 휘발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메탄올 증기인데 그걸 이제 들이마시는 거죠. 들이마시면 굉장히 눈이 침침하고 눈이 따갑습니다. 사실 저도 뭐 경험해 봤는데요. 교수님들끼리 같이 식사를 간 적이 있었는데 어떤 이제 전골집이었는데 그걸 써요. 왜 쓰냐면 일반 가스레인지 쓰기 부담스럽고 보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숯불 이게 좀 무겁고 힘드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하얀색 고체 연료가 되게 유용하거든요. 뭐 가볍잖아요. 가벼우니까 갖다 주기도 좋고. 그걸 했는데 태웠는데 거기에 앞에 있는 분들이 다 눈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그 태웠는데 눈 잡고 이렇게 막 눈물을 흘렸을 정도로 그렇게 시신경이 치명적입니다. 참고로. 지금 그게 실내에서 쓰는 게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이 아닙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일단 그거 사용하는 데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혹시 그런 걸 그게 내온다면 이거 치워달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앞에서 들이마시고 계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집에서도 가끔 이걸 활용하시는 분도 계신데 또 약간 분위기도 살릴 겸 계속 열 가해지니까 되게 따뜻하잖아요. 따뜻하니까 먹기도 진짜 맛있어요. 따뜻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집에서도 활용하시는 분들도 실제 봤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굉장히 시신경이 치명적입니다. 서서히 아무튼 굉장히 독성이 강한 거니까 그런 건 집에서는 절대 실내에선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치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또 치매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치매 정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건강하던 사람이 서서히 이제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또 이런 어떤 손상이 생기면서 인지 기능, 언어라든지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인지 기능 저하 현상이 오는 것들을 이제 치매라고 통칭하고 있죠. 이 치매에 대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의학계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원인들이 계속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전이다, 수면 습관이다, 기타 여러 등등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약간 환경적 요인, 유해한 환경 요소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정말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유전적이나 이런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는 화학 전문가로서 어떤 유해한 화학 물질, 제 치매와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 기반으로 제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식품 중에서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어떤 특정 식품 딱 콕 집어서
이 식품 먹으면 치매 걸려요.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런 건 잘못된 거고요. 최근에 나온 결과들은 일단 뭐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대기 오염 물질이라고 하는 뭐 이산화질소 같은 거. 근데 그게 우리 가정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가스레인지를 켜는 것만으로도 노출될 수 있다. 그래서 요리하실 때는 항상 환기하고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도 있고요. 최근에 또 어떤 게 원인이었었냐면 우리가 생활화학 제품 중에서 어떤 방향제, 구강청결제, 소독제를 많이 사용한 사람일수록 치매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더라.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도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럼 식품으로 이제 오늘 돌아볼게요. 식품에서 좀 말씀드리면 사실 어떤 특정 식품을 딱 뭐가 문제 있다라기보다 어떤 성분, 정확히 따지면 금속, 저기 따지면 어떤 특정 중금속들 이런 것들이 현재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금속 중에서 이제 문제되고 있는 게 바로 대표적인 게 납입니다. 중금속 납이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실제 뭐 중추신경에 영향을 준다. 실제로 치매 뭐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납성분에 계속 많이 노출되고 축적되면 실제로 뇌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또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도 뭐 계속 뭐 나온 경우가 있고요. 이런 납과 치매의 상관관계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치매를 유발하는 그 알츠하이머병 관련된 거에서 뭐 그거를 더 가속화시키더라, 증세를 악화시킨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중금속 납에 노출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당연히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금속 납은 다 관리합니다. 선진국들은 다 관리해요. 식품 속의 중금속 납 농도를 딱 어느 기준 넘으면 안 돼라고 하면서 나름 다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가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이 노출되는 거겠죠. 당연히 또 이게 몸에 들어왔을 때 잘 배출이 안 됩니다. 배출이 안 되니까 관리하는 거고요. 그래서 축적되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대한 노출을 최소화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정부가 이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했는데 일단 오염도 측면에서 보면 농산물, 축산물보다는 여기서는 별로 그렇게 농도가 높게 안 나오는데 수산물에서 제일 농도가 높아요. 이 중금속 납이 수산물에 제일 높게 나오고요. 두 번째가 가공식품에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오염도고요. 오염도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염도가 높아도 실제 우리가 많이 먹지 않으면 기여를 많이 안 하겠죠. 그죠? 근데 오염도가 좀 낮지만 상대적으로 낮지만 많이 먹으면 우리한테 기여를 많이 하겠죠. 납에 우리가 중금속에 오염되는 거에 더 많이 기여를 하겠죠. 그래서 실제 그걸 노출 기여율이라고 합니다. 노출 기여율을 따져봤더니 정부에 조사한 거예요. 가장 최근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노출 기여율이 높은 게 바로 가공식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산물보다 농도는 좀 낮은데 수산물보다 가공식품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중금속 납에 오염되는 거에 기여를 가장 많이 하는 게 사실은 수산물보다 오히려 가공식품이더라. 이런 거를 정부 조사 결과가 여기 드러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공식품 종류 너무 많잖아요. 가공식품도 종류가 엄청 많은데 거기서 다시 정부가 조사를 합니다. 과연 이 가공식품 중에서 가장 기여를 많이 하는 게 무엇일까? 라고 했더니 가공식품 중에서 1등이 음료류였습니다. 음료류. 안 믿기시겠지만 음료류입니다. 오염도가 아닙니다. 납 오염도가 높다는 게 아니라 노출 기여율 1위였다라는 겁니다. 노출 기여율 1위. 가공식품 중에서 노출 기여율 1위가 음료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음료류 자체의 중금속 납 오염도는 너무 낮아요. 너무 낮습니다, 여러분들. 낮지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많이 먹으면. 우리 음료수를 너무 많이 먹죠. 너무 많이 먹으니까 양은 적지만 농도 너무 무시할 정도 낮아요. 정말 무시할 정도 낮은데 정말 무시해도 돼요. 근데 계속 먹잖아요. 너무 많이 먹잖아요. 막 먹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막 많이 마시잖아요. 마시니까 중금속 납은 들어오면 안 빠진다고 잘. 그러니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출 기여율 2위를 차지한 겁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부 조사 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노출 기여율 제일 높은 게 음료류였고요. 두 번째가 절임류였습니다. 절임류 있죠, 절임류. 절임류가 기여율이 두 번째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다른 가공식품들도 이제 많이 먹을수록 기여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각각 하나하나는 정말 문제 삼을 게 없을 정도로 중금속 납 농도가 적어요, 사실은. 그거 하나하나 문제 삼을 건 없어요. 그러니까 무시해도 돼요. 정말 하나하나 무시해도 되는데 먹는 양이 많으면 그만큼 중금속이 많이 노출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부터 많은 의학계 종사자분들도 항상 하는 얘기 정말 여러분 지겹게 들으셨을 거예요.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식품을 많이 드십시오. 라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정말 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하나의 근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공식품을 많이 먹을수록 중금속 납에 더 많이 노출된다. 중금속 납이 노출되면 쌓인다라고 했죠? 쉽게 배출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배출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 뇌에도 실제로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는 만큼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약간 가급적이면 신선식품 비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그 오키나 장수촌분들, 지금 한때 명설 라이더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분들 이제 조사한 걸 보면 다 궁금하잖아요. 그분들 너무 오래 사니까 막 100세 이상도 흔하고 막 120세 근처까지 사는 분들 많은데 그분들 조사했는데 되게 어떤 비결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분들 막 장수하고 치매도 안 걸린단 말이에요. 잘. 너무 궁금하잖아요. 너무 오래 살고. 제일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별게 없어서 충격받았습니다. 별게 없어서. 난 그분들 뭔가 대단한 거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별게 없더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분들 먹는 거 다 관찰하고 생각했을 건
다 관찰했더니 일단 기본적으로 먹는 양이 적더라 이거죠. 먹는 양이 적고 심지어 고기도 드세요. 고기 드시는데 고기도 많이 안 드세요. 근데 참고로. 근데 고기를 먹다도 삶아 드시고 기본적으로 적게 먹고 그 대부분 가공식품 이런 거 안 드시더라 이거죠. 그냥 해 드세요. 소식 끊임없이 또 움직이시고 그랬더니 실제 가공식품 같은 거 거의 안 드시고 하니까 치매 걸릴 확률이 확 낮더라. 예.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막 지역에 들은 거 있잖아. 소식해라. 신선식품 많이 먹어라. 실제 오키나와 장수촌 분들만 봐도 그건 사실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정부 자료도 그걸 뒷받침하고 있죠. 당장 중후성남만 노출을 줄이려고 해도 가공식품 섭취량 자체를 좀 줄이자라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것도 사실은 충격적인 내용인데 가공식품이 기여율이 높다라고 하는 거를 근데 역시 이게 가공식품 만드는 업체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뭐 아시잖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뭐 대놓고 메인 뉴스에 띄우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아마 뭐 메인 언론사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제 수은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수은에 대해서도 정의 따르면 수은 중에서 메틸수은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역시 이제 수산물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노출이 된다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수산물이나 수산물 관련된 어업 종사자분들 사실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분이 그 수산물을 메틸수은 이런 수은에 오염시킨 게 아니잖아요. 바다가 오염되면서 나온 현상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바다 오염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공장배 생활하수를 통해서 계속 흘러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게 바다로 가면 이게 바닷물이 증발해도 물만 증발해요. H2오만 증발합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거기 서식하는 수산물들이 오염돼 가는 건 슬픈 현실이죠. 근데 우리 최상위 포식자가 누구죠? 바로 인간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점점 이 상위 포식자로 갈수록 오염도가 심해지고 그걸 또 먹는 건 또 인간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노출 기율 1위가 메틸수은에 있어서는 이 수산물인 게 슬픈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실제 정부 조사 결과를 봐도 최상위 포식자일수록 메틸수은 농도가 좀 높게 나온다. 실제 메틸수은도 중추신경계, 치매에 연관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은 이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수산물들 그 안에도 좋은 성분이 참 많기 때문에 끈착 먹지 말자 이건 아닙니다. 당연히 좋은 성분이 있는데 다만 좀 섭취량을 좀 조절하실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좀 가끔씩 먹는 별미. 저도 먹어요. 다 먹습니다. 가리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섭취량을 좀 조절하는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가장 중요한 거 드실 때 드시더라도 가장 좋은 거는 이런 수산물들을 끓여 드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미역이든 동태탕이든 그냥 팔팔 끓이잖아요. 끓이게 되면 끓이는 과정에서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이 막 이것저것 막 빠져나오는 게 있는데 빠져나올 때 그런 중속도 좀 빠져나오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감이 됩니다. 실제 저감이 됩니다. 제가 화학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데 실제 저감이 되고요. 그 상태에서 건더기만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미역국 드실 때 미역국 드시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미역국 드실 때 미역만 좀 건져 드셔라. 실제 국물까지 먹으면 안 좋다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데 전 이제 화학 전문가로서 이런 어떤 중금속 저감 효과 측면에서 팔팔 끓인 건 좋은 거고요. 다만 우리나라 특유의 식습관 국물까지 드시는 건 좋지 않다라고 꼭 기억하시기 좋고요. 반드시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식습관. 동태탕도요. 그냥 그 안에 있는 건더기만 드시는 거예요. 그걸 굳이 막 국물까지 다 드셔야 뭔가 다 먹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식습관만 들이신다면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우리 몸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쌓인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사실은 지금 미세 플라스틱은요,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슈고요. 지금 수많은 연구진들이 정말 이 미세 플라스틱에서 연구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 결과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제가 정말 저도 연구하는 학자지만 다 그 논문을 다 읽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소개해드리지 못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 지금 쌓이냐고 질문 주셨는데, 지금 그것도 지금 정확히 모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세 플라스틱이 일단은 예전에 그랬어요. 세계보건기구가 2019년도에 뭐라고 했었냐면 미세 플라스틱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뭐냐면 큰 거는 흡수가 안 된다. 150 마이크로미터 이상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은 먹어도 흡수가 안 되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었어요. 2019년에. 그 흡수 안 될 거다. 여러분들이 먹는 거 다 작은 거, 큰 것들이라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때 단서는 달았었어요. 아주 작은 거, 1 마이크로미터 이하 거는 알 수 없다. 그 독성에 대해서 알 수 없다 정도 그냥 여지는 남겼었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렀어요. 당연히 연구가 나오겠죠. 왜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쓰니까 전 세계적으로. 과도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근데 2022년도에 네덜란드 연구진이 드디어 밝혀냅니다. 그냥 네덜란드 사람 일반 성인의 피를 뽑았어요. 피를 뽑고 혈액을 검사했더니 거기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된 것도 충격이지만 그 종류가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것들이었어요. 일상적으로 쓰는 플라스틱 종류 대표적인 게 폴리에틸렌 또는 PET, 페트 아시죠? 그 다음에 PS, 폴리스타 이 세 가지 정말 많이 쓰는데 PP도 있고요. 이 네 가지 정말 많이 쓰는데 이게 다 피 속에서 검출이 된 거예요. 그때 옛날에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랬거든요. 큰 거 안 넘어온다고. 거꾸로 얘기하면 작은 거 흡수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실제 작은 흡수가 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실제 흡수가 돼서 혈액에서 검출이 됐던 거죠. 그럼 이렇게 들어왔던 게 문제는 자 들어올 수 있어요. 자 들어왔는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 머물다 빠지는지 아니면 안 빠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는지
아니면 진짜 영원히 쌓이는 건지 이런 것들에서 연구가 지금 충분히 안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가 될 거고 밝혀질 거라 좀 보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 지나 이게 진짜 배출되는지 뭐 땀인지 변인지 배출되는지 연구가 충분히 안 됐기 때문에 결론은 일단 독성 결과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만큼 이 노출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아주 쉽게 접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 섭취 경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여러 경로가 당연히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일단은 지금 환경 오염이 너무 심각해져서요. 일단 미세 플라스틱을 난 피해서 살 거야. 영원히 단 한 개도 노출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모든 식품군에서 다 나옵니다. 그냥 보통 식품하면 네 가지 종류를 말하거든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이 네 가지를 의미하는데 그냥 다 좀씩은 검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는 없지만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노출되는 경로 1위를 뽑으라고 한다면 단언컨대 바로 페트병입니다. 페트병 생수. 지금 과도할 정도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페트병 생수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는 거는 있는 거는 이미 해외 연구 결과나 국내 연구진이 이미 다 밝혀놨고요. 이미 그냥 많다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예.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생수병 업체에서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 집어넣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페트병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페트병 소재가 처음부터 그 모양일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성형 가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고온 고압에 노출이 돼요. 그때 이런 어떤 화학 현상에 의해서 약간 조직이 좀 끊어지는 게 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때 물을 담다 보니까 떨어져 나오는 것들이 바로 미세 플라스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트병 생수에서는 무조건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라고 보시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트병 생수만 줄이셔도 미세 플라스틱 노출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페트병 생수를 여러분들 줄이시는 게 여러분 건강을 위한 거기도 하지만 환경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페트병 생수 당연히 분리수거 열심히 동참하시지만 우리 피디님 이 재활용률이 몇 퍼센트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몇 퍼센트 것 같습니까? 어떤 이런 자료 찾아보시면 재활용률이 50%대라고 나오지만 그거는 태우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50%대고요. 순수한 의미의 재활용은요 20%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재활용 안 되고 대부분 다 태운다는 얘기예요. 태우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이산화탄소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페트병 생수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일반 플라스틱 용기. 처음에는 그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플라스틱 용기라고 하는 게 보통은 여러분 집에 그 소재를 이렇게 딱 보시면 PP라고 많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럼 P2라고도 많이 적혀 있을 텐데 이거 자체가 안전한 소재는 맞습니다. 거기서 뭐 환경 호르몬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 써요, 사람들이. 오래 쓰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조금씩 분해되는 것들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분해되는 것도 생겨서 음식을 담고 마찰 일어나는 과정에서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이게 먹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이컵에 뜨거운 거 담는 거, 종이컵에다가 너무 뜨거운 거 담는 것도 거기서 코팅되어 있는 소재가 폴리에틸렌 소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먹는 결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PS 플라스틱이라는 게 있는데 PS 폴리스타이렌인데요. 이게 PS라고 하면 다 느낌이 잘 안 오시는데 스티로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느낌 오실 겁니다. 스티로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대표적인 스티로폼 느낌 나는 그런 용기들 뭐 있죠? 만두 포장 용기. 만두 포장 해보셨죠, PD님? 그러면 약간 스티로폼에 나온 거기 느낌 나는 거에다 포장해 주잖아요. 그게 다 폴리스타이렌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 또 이게 사발면 용기인데 약간 그 스티로폼 느낌 나는 사발면 있죠? 그런 용기들. 그게 다 여러분들 겉면 보시면 다 폴리스티렌 또는 폴리스타이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긁는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불필요한 미세 플라스틱 먹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거 사용하신다면 좀 이런 마찰이 일어나는 거 최소화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만두 포장 같은 거 가급적이면 저는 항상 그래요. 만두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서 드셔라. 아니면 진짜 본인이 그런 어떤 용기를 가져가서 거기에 담아 오시든지 이런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미세 플라스틱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티백 많이 먹잖아요. 근데 실제 그 캐나다 연구진이 밝혔는데요. 플라스틱 또 삼각망으로 되어 있는 티백 많이 쓰거든요. 지금 많이 쓰는데 이게 거의 대세예요. 근데 그거를 뜨거운 물에 담갔더니 캐나다 어떤 교수님이 직접 실험을 해봤더니 미세 플라스틱이 수억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최초로 밝혀서 해외 저명 학술지에 이제 공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티백에서 망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식.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가 플라스틱 티백망 쓰는 게 편해서 쓰는 거거든요. 거기다 그냥 담가서 뜨거운 물 부으면 끝이잖아요. 너무 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식이 바뀌어서 스테인리스 망을 이용하는 거예요. 스테인리스 망에다가 그런 잎이 있죠. 잎을 올려놓고 뜨거운 물로 이게 뿌려요. 그렇게 해서 우려서 먹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서로가 좋은 거다라는 얘기죠. 그런 티백 업계에서도 굳이 이렇게 그런 삼각망 이용하는데 제조 비용만 늘어나거든요. 그냥 잎만 파는 거예요. 포장해서 잎만 팔면 적당한 가루 형태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집집마다 스테인리스 망에다 우려서 먹는 습관만 된다면 서로 좋은 거예요. 사실은 서로. 우린 미세 플라스틱 안 먹고 제조업체는 생산 단가가 줄어들고 서로 윈윈하는 거죠. 환경도 살리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삼각형 플라스틱 티백이 아닌 일반 종이 티백도 문제가 되나요?
그것도 일반 종이가 아니고요. 옛날에 한번 영국인가 어떤 나라에서 이슈가 됐었는데요. 종국이 티를 많이 먹는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티를 우리 가서 보니까 종이니까 이거 그냥 버리면 태우니까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냥 화단에 심은 거예요. 화단에 심으면 당연히 좋겠지. 이게 뭐 비료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게 뭐라고 밝혀졌냐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제 지침이 내려옵니다. 왜냐면 순수한 종이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냐, 종이에다가 다시 플라스틱 코팅을 합니다. 물론 올레핀 계열을 이제 코팅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화단에 심으셔도 안 되는 거고요. 역시 그걸 뜨거운 물 하는 과정에서 좀 떨어져 나오는 게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세 플라스틱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식이 바뀌어서 그런 편리함보다는 조금 귀찮더라도 이런 스테인리스 망을 활용하는 그런 게 보편화되면 업계에서도 안 만들 겁니다. 그런 스타일의 티백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인식 바뀌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 이제 발빠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혹시 PLA라고 들어보셨습니까? PLA? 바로 생분해성 고분자, 생분해성 플라스틱. 아니면 어떤 데 이렇게 본 거예요. 옥수수로 만든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의 이제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게 논리가 뭐냐면 이게 생분해성 플라스틱이고 PLA, 폴리락틱 엑시드라는 건데요. 실제 옥수수로 만드는 거 맞아요. 그 옥수수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허위 광고가 아닙니다. 실제 옥수수로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생분해성이니까 아니 이 상태에서 혹시라도 이게 떨어져 나오면 플라스틱인데 이건 생분해성이니까 몸에 들어와도 당연히 분해되니까 괜찮겠지 라고 보통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런 PLA도 작은 입자 상태로 분해돼서 우리가 먹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바로 분해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분해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아무도 걱정 안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수개월이 걸립니다. 분해되는데. 그럼 그 기간 동안 독성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럼 제가 추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 최근에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PLA 미세 입자가 실제 우리 몸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PLA, 그래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는 컨셉이 우리가 먹으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진짜 우리가 그냥 잘 만들어서 잘 쓰고 잘 내놓으면 이것을 나중에 땅에 묻어서 잘 썩게 하자, 이 컨셉으로 등장한 거지 이걸 먹어도 된다는 컨셉으로 등장한 게 아니라는 걸 꼭 여러분들은, 구독자님들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인식이 바뀌어서 스테인리스망에 우려먹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업계도 살고 우리 건강도 살고 다 서로가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유리병에서 오히려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이런 주장이 사실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최근에 해외에서 어떤 충격적인 논문이 나온 거예요. 어떤 논문이었냐면 프랑스 연구진이 마트에서 파는 제품들 수거한 거예요. 유리병 제품, 플라스틱 제품 다 수거해서 과연 이 안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이제 의심을 하고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플라스틱 제품에서 미세 플라스틱 많이 나오고 유리병 제품에서 얼마 안 나오겠지, 아니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연구진이 뭘 밝혀냈냐면 유리병 제품에서 더 많이 나온 거예요.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논문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일파만파 퍼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게 기사화가 된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 설명드리면, 그래서 참고로 그 연구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리병에서 왜 많이 나왔지?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유리병이지만 뚜껑은 플라스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딸 때 이 마찰에 의해서 떨어져 나오더라. 실제 뚜껑 플라스틱 소재에 해당하는 게 실제 검출이 된 거를 확인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분들의 주장이 황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 우리가 따는 그 마찰되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올 수 있다는 걸 밝힌 거죠. 그다음 또 연구진도 뭐라고 하냐면 유리병이지만 사실은 유럽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재활용을 잘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분리수거 열심히 동참하잖아요. 유리병 같은 거죠. 근데 유럽도 정말 많이 합니다. 환경을 정말 보호하는 데서 최전선에 있는 데가 바로 유럽이거든요. 당연히 거기도 재활용을 여러 번 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병을 이제 세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병이 세척을 어떻게 할까요? 그냥 고압으로 물로만 쏘는 게 아니라 브러셔가 들어가요. 슝 들어가서 막 이렇게 돕니다. 그런 식으로 당연히 이제 물리적으로도 마찰이 있어도 세척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브러셔가 시간 지나면 서서히 이게 오래 쓰면 브러셔도 플라스틱이거든요. 그 브러셔도 서서히 이게 분해돼요. 조금씩. 기계적 물성도 약해지고, 그런 이제 마찰되는 과정에서 이게 떨어져 나오더라. 왜냐면 실제로 이런 섬유 형태의 미세 플라스틱을 찾아내요, 이 연구진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는 과정에서 잔류하고 있다가 그것들이 음식물로 떨어져 나온 걸로 현재 연구진이 밝혀냅니다. 아무튼 그렇게 밝혀내고 이제 논문을 발표한 거예요. 자, 유리병에서 더 나옵니다 라고 이제 발표를 한 게 됐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로서 해석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건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기사를 보고, 야, 이제 유리병 제품은 더 피해야 되는구나, 더 피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논문을 딱 제가 읽어봤어요. 논문을 봤는데 일단 어떤 허점이 있냐, 허점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거기서 딱 대놓고 얘기했어요. 뭐냐면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크기별로 봐야 되는 건데 거기선 25 마이크로미터 이상만 봤습니다.
해봤습니다. 25 마이크로미터 넘는 크기들만 관찰한 거예요. 사실은 그보다 더 작은 사이즈까지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특히 요새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1 마이크로미터 이하, 그걸 나노플라스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건 아예 조사조차 안 합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미세나 나노의 개념에서는 상당히 큰 개념인 25 마이크로미터 이상만 관찰 숫자를 세본 거예요. 세봤더니 유리병에서 더 많이 관찰됐다라고 그렇게 결론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릴게요. 단정 짓겠습니다. 단정지어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그 연구진이 더 작은 사이즈까지 다 검출한 기법을 다 학습하셔서 그걸로 분석하셨다면 그런 플라스틱 제품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냥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또 이렇게 단정짓냐면, 거기서 생수병 있죠. 플라스틱 생수병을 관찰했더니 거기서 관찰한 그 미세 플라스틱 개수가 너무 작았어요. 너무 적었어요. 막 1리터에 몇 개 안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보다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이미 뭐 수많은 연구 결과가 이미 그걸 뒷받침하고 있고요. 근데 왜 그렇게 적게 나온 것처럼 보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25 마이크로미터 이상 큰 사이즈 만 보니까 그렇게 적게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더 정밀하게 더 작은 사이즈 봤다면 훨씬 더 이런 페트병 생수에 더 많이 나왔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플라스틱 제품에서 특히 페트병 생수 이런 데서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 연구진이 밝힌 거가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어요. 교훈이 뭘까요? 유리병 제품은 아예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처음에 알게 된 거잖아요. 우리도 몰랐던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나라도 약간 행정 조치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뭐냐면, 우리도 당연히 유리병 재활용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세척하고 다시 쓰는데, 이 브러셔, 그 닦는 이 브러셔 있잖아요. 세척하는 이 브러셔, 이런 어떤 규정도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나면 교체해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브러셔 한 다음에 다시 또 고압으로 충분히 세척해서 절대로 좀 어떤 그 브러셔로 인한 어떤 미세 플라스틱은 남아있지 않게끔 한다는 어떤 그런 규정이 없어요. 우리나라 규정은 그냥 깨끗이 하면, 그냥 이물질만 없으면 된다, 약간 뭐 그런 수준이, 미세 플라스틱까지 뭔가 어떤 그런 뭐 지침을 정해놓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이런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이런 병 세척 규정이 좀 더 보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유리병 제품에 대해서 뭐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페트병 생수, 이거는 사용을 좀 자제하셔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산 참깨에서 제초제 성분 글리포세이트가 기준치의 19배 검출됐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러면 지금부터 참기름 섭취를 멈춰야 하는 걸까요? 사실은 제가 이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면서 좀 마음이 무거운데요. 지금 이게 이 충격적인 내용이 알려진 게 얼마 안 됐습니다. 2025년 7월 6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이 농민신문이라고 하는 언론사에서 단독 기사가 나왔어요. 단독 기사가 뭐냐면, 어떤 기자분이 엄청난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참깨 같은 거 많이 수입하잖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참기름이 정말 음식에 많이 쓰는 그런 식품이고, 참기름 안 갖고 있는 집은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참기름에 쓰이는 게 참깨인데, 참깨를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하니까 혹시 참깨 잔류 농약은 얼마나 될까라고 이제 의심을 품고 직접 분석을 의뢰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식약처가 한 것도 아니고 기자분이 직접 미국산 참깨를 직접 우리 공인기관에 의뢰해서 이 안에 잔류 농약은 얼마나 있을까 이제 조사했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미국산 참깨에서 무려 우리나라 기준치의 19배가 넘는 농약, 그중에서 농약 종류가 많은데 제초제로 많이 쓰이는 글리포세이트라고 하는 특정 제초제가 너무 많이 나온 거야. 19배 이상. 이거 그 기자분이 밝히지 않았으면 지금 이 순간에 저도 모르고 전 국민이 다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알고 나서 기자분이 식약처에 이제 이 사실을 알렸죠. 이런 글리포세이트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라고 하니까 거기서도 이제 앞으로 이제 검사를 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기자분이 이렇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글리포세이트가 도대체 뭐가 문제였지라고 이제 조사를 해본 거예요. 조사해봤더니 충격적인 게 드러납니다. 뭐냐면, 당연히 이 순간에 농산물이 수입이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잔류농약 검사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나라가? 당연히 검사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검사를 하겠죠. 당연히 검사를 합니다. 당연히 600 몇 종에 대해서 농약을 검사를 해요. 당연히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게 뭐냐면, 아까 말한 그 글리포세이트란 제초제가 그 검사항목에 없었다라는 게 이번에 최초로 2025년 7월 초에 밝혀진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검사를 안 했던 거예요. 검사 항목에 글리포세이트가 없었다는 거를 이번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식약처에 알려줬더니, 이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고 알려줬더니 식약처에서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라는 식의 어떤 입장을 전해왔나 봐요. 그래서 날짜 중요합니다. 2025년 7월 8일 이후부터는 수입되는 이런 참깨에 대해서 검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거예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럼 그동안 수입된 거는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동안 수입된 게 얼마 전에 수입한 게 1,400톤이었습니다. 참깨를 1,400톤이 얼마 전에 수입이 됐는데 그게 다 어딘가 갔겠죠. 어디로 갔을까, 이 참깨가? 당연히 우리가 참깨를 뭐 김밥 위에도 뿌리기도 하고 고기에 뿌리기도 하고 잡채 위에 뿌리기도 하고
뿌린 용도로도 쓰지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죠? 바로 참기름이죠. 당연히 참기름 수입했으면 참기름 제조업체 넘어가죠. 그럼 참기름 제조업체는 그걸 짜서 참기름을 만들게 되겠죠. 이미 유통된 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검사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검사 안 한 거예요. 기존에 그러면 이미 팔려나갔잖아요. 엄청난 양이 팔려나갔으면 그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든지 전수조사에서 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한 계획은 현재 발표한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전수조사에서 밝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PD님? 그다음 수입된 거 조사해봤더니 역시 글리포세이트 그 제초제가 성분이 여전히 높게 나와요. 우리나라 기준치의 뭐 몇 배 이상만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당연히 참기름을 뭐 쓰는 여러 가지 식품들 뭐가 있죠, 뭐 여러 가지 식품들 많이 쓰잖아요. 그럼 그런데 식당에 안 갈 가능성이 생기게 되겠죠. 그럼 미치는 파장이 엄청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입된 거에 전수조사 할지 말지는 지금 현재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산 참깨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께서는 집에 갖고 계신 참기름을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시면 참기름 겉면에 당연히 원재료가 참깨라고 적혀 있고 가로치고 뭐가 적혀 있을 거예요. 이게 뭐 베트남산인지 에티오피아산인지 중국산인지 인도산인지 파키스탄산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다양한 나라에 수입을 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제가 말씀드린 여러 나라에서 지금도 엄청난 양을 수입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런 데서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한번 따져볼게요. 자, 먼저 미국부터 다시 돌아오면, 자, 미국은요 글리포세이트 이 제초제를 많이 쓸까요, 적게 쓸까요, 우리 PD님? 굉장히 많이 씁니다. 기준치가 우리나라랑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식약처가 정한 잔류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잔류 기준치가 한번 맞춰보세요. 몇 배일까요, 우리 PD님? 800배입니다. 800배 정도는 왕창 있어도 남아 있어도 괜찮다라는 입장이에요. 미국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고 계신데, 미국 하면 떠오르는 산업이 있죠. 뭐 테슬라니, 엔비디아니,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빅테크 기업만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당연히 뭐 큰 산업이지만 농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땅이 넓잖아요. 그중에 40%가 농지입니다. 지금도 농업 종사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거기서 농산물을 엄청나게 또 축산물부터 시작해서 많이 판매하는 수출 국가기도 합니다. 땅이 넓잖아요. 농사를 어마어마하게 생산하는데 사람이 못 뿌린대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농약을 사람이 돌아가서 뿌리는 그게 아니라 헬기로 뿌립니다. 우리나라는 차원이 달라요. 헬기를 뿌리는 데가 엄청 많고요. 당연히 수확량이 많아야 되니까 이 제초제를 많이 뿌릴 수밖에 없어요. 제초제를 왜 많이 뿌리냐면 이 제초제가 말 그대로 잡초제, 여러 가지 풀, 쓸데없는 풀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GMO 농작물 같은 경우는 이미 글리포세이트 제초제에 내성이 있어요. 내성이 있으니까 걔네들은 잘 자라요. 나머지 풀들은 못 자라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수확량이 생기는 거예요. 잡초들이 막 원래 방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제초제를 많이 뿌리는 거죠. 헬기에서 대량 살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또 수출도 많이 해야 되는 나라다 보니까 기준치가 굉장히 관대한 거로 좀 추정이 돼요. 우리나라가 몇 배라고 했죠? 800배가 넘는 기준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그 나라는 이제 미국에서 생산을 했어요. 다른 나라에 팔아야 되죠. 우리나라에 팔아야 되는데 미국에서도 수출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파는 수출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자분이 뭘 밝혀냈냐면 충격적인 걸 밝혀냅니다.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한국이 검사 안 하잖아요. 글리포세이트 검사한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한 번도 문제된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그 생산업체, 그 농산 그런 농업업체들한테 배포 가이드까지 제공했대요. 글리포세이트 배포 가이드 이런 거겠죠. 마음껏 써도 돼. 뭐 이런 거겠죠. 왜? 항공 검사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수입됐었는데 참깨가 검사해보니까 글리포세이트가 이 제초제가 무려 19배나 높게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죠. 우리 한국은 검사 안 하니까 마음껏 해도 돼. 자, 그러면 우리 PD님께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가 미국에서만 수입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미얀마니, 베트남이니, 뭐 에티오피아, 인도, 파키스탄 등에서 수입을 하는데, 자, 그 나라들은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한국은 글리포세이트 검사를 안 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PD님. 알았겠죠. 당연하죠. 왜냐면 문제된 적이 없으니까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서 팔면 한 번도 글리포세이트 양 가지고 문제 삼았던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도 우리나라가 약간 이런 허점이 있다는 걸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뿌려댔을지는 지금 몰라요. 정말 미국보다 더 많이 뿌렸을지 적게 뿌렸을지 지금 현재 전혀 모르는 상황이다. 이게 지금 슬픈 현실이고요. 그럼 그 아까 농민신부 기자분이 아니 미국산 참깨만 검사하지 말고 다 검사했어야죠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분석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다 검사하면 수백만 원 들어요. 그 모든 나라 거 다 검사하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미국 거 하나 꼽아서 해본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악의가 있거나 반미 감정 있는 기자분이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 콕 집어서 해본 거예요. 수입산 참깨를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자, 그럼 글리포세이트에 대해서 먼저 독성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텐데 당연히 이 글리포세이트 제포제가 성능이 너무 좋아요. 좋다는 게 그냥 뿌리면 풀들이 안 자라요. 잡초들이. 그러니까 농산물 경작하는데 수확량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고요. 불법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합법이고요. 다만 잔류 기준치만 정해서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값도 싸고 성능도 좋으니까 많이 쓰고 있는 건데 항상 이게 인위적으로 만든 거다 보니까 항상 이런 독성에 대한 우려가 늘 있었겠죠. 당연히 독성에 대한 연구를 했겠죠. 그동안 계속 생식 독성, 유전 독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었어요. 그런 제가 있기 때문에 독성교가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선진국 위주로 이런 잔류 기준치가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대한민국도 선진국으로서 잔류 기준치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국내산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입산에 대해서 그 항목 검사 항목에 글리포세이트가 빠져 있었다는, 실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빠져 있었다는 게 이번에 밝혀졌다라는 거죠. 이게 충격이에요. 자, 그러면 위험하다고 해서 이런 잔류 기준치까지 정하고 있는 이 농약에 대해서, 제초에 대해서 자, 이제부터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어떤 방안을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 위험성만 말씀드릴 게 아니라 일단 다행히도 2025년 7월 8일 이후부터는 수입하는 참깨에 대해서 앞으로 검사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건 다행인 거죠.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동안 수입했던 그 참깨들, 미국산만 지금 1,400톤에 얼마 전에 1,400톤의 참깨가 수입됐었고, 각 나라별 미얀마, 베트남, 중국 어마어마한 참깨가 수입되고 있는데, 기존에 수입됐던 것들 수입돼서 이미 다 유통되고 있어요. 참기름 업체로 넘어갔고 거기서 짜서 다 판매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집집마다 갖고 계신 이 참기름들, 그럼 그걸 어쩔 거냐 이거죠.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기존에 유통됐던 걸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식약처는 지금 입장을 냈지 않고 있고요. 이미 유통된 걸 어떻게 할지, 또 본인들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돼버려서 어떻게 될지 지금 현재 모르는 상황이 맞고요. 제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유통된 것들이 다 소진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진돼야 될 텐데, 지금 정확히 저도 일정을 좀 맞출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제가 대충 추정해 보면 저도 내년 3월 이후에는 기존에 수입됐던 참깨들이 어떤 식으로 다 소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고 앞으로도 올해 2025년 7월 8일 이후부터는 이제 수입산 참깨를 검사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수입된 것들 관련된 거는 내년 3월 이후부터는 아마 다 소진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꽤 제 예상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참기름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이 겉면에 국내산 또는 유기농이라고 적혀 있는 걸 구매하는 게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미 갖고 있는 참기름, 예를 들어서 겉면 여기 뒷면에 뭐 중국산 또는 뭐 인도산, 뭐 베트남산 이렇게 적혀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 주시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는 게 검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이 잔류를 하고 있는지는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식약처에서 검사도 안 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새로 구매하실 때는 제가 뭐 그걸 버려라 말아야 제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저도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적어도 내년 2월까지는 새로 구매하신 참기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국내산 팝니다. 국내산 팔고요. 그 다음에 유기농이라 적혀 있는 거 구매하시는 게 하나의, 저런 글리포세이트 제초제에 대한 농약에 대한 우려를 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면 아이러니한 게 국내산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산 참깨는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뭐 안심하고 드시면 됩니다. 하나의 식약처에 그냥 어떤 실수를 하게 될지 잘못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어떤 허점이 있었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산에 대한 불신이 한 번 더 생긴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식품의 경우에는 국내산을 선택하는 게 옳을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은 뭐 수입산 나쁘고 국내산은 뭐 무조건 좋고 뭐 그렇게 무조건 뭐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은 충분하지 않고요. 그건 아니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어떤 관리 기준이 나라마다 다르다 보니까 이런 허점도 이런 이번에 드러난 거잖아요. 분명 우리가 뭐 잔류 농약 같은 거 다 관리하고 있었는데 정작 수입산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었던 게 항목이 있었다라는 거 이번에 뭐 밝혀졌고, 그런 측면에서 국내에서 훨씬 더 안전한 거죠.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국내산 그거 관련돼서 되게 엄격하게 뭐 주기적으로 뭐 전수조사도 하고 이렇게 관리 잘 하는데, 유독 이런 수입산에 대해서 이런 허점들이 드러났다는 게 저는 또 우려되는 게 이번 참깨 하나 찾은 것 뿐이고요. 과연 다른 수입산에 대해서도 지금 혹시 허점들이 있는 건 아닌지 이참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국내산에 대해서는 그동안 엄격하게 잘 관리하고 있다. 적어도 이런 잔류농약 측면에서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오늘 제가 드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저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출연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건 위험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주의사항만 잘 지키게 되면 위험할 것도 없습니다. 위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사항만 잘 지키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채널 강사학교에서 유효한 초대라고 있는데요. 이 채널도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기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